내가 이런 걸 당할 줄이야. 나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맞나? 바스락.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제 뼈가 부서지는 소리 같아서 밤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5년째 살고 있는 이 차가운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제 자식 같던 소나무들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0년을 키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해풍에 소금기만 뒤집어 쓴 채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죽어가고 있고요. 1조 5천억짜리 리조트는 앙상한 골조만 남아서 거대한 흉물이 됐고 중국 업체는 820억을 벌어서 튀었다는데 저는 6억을 못 받아서 이 썩어가는 나무 옆에서 깡소주를 깝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합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물이 들어있고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어서 마치 오래 마른 나무 껍질 같기도 합니다. 새끼손가락 옆에는 삽자루에 눌려서 생긴 굳은 살이 동전만큼 두껍게 박혀 있거든요. 흙을 만지고 삽질을 하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는 훈장 같은 손입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보내는 일을 40년 동안 해왔거든요. 23, 남들은 번듯한 직장 잡겠다고 넥타이 메고 다닐 때 저는 삽자루 하나 쥐고 조경판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노가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흙 파먹고 사냐고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그런 고생길을 가냐고요. 아버지도 반대하셨습니다. 야, 너는 머리 썩히지 말고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월급 꼬박꼬박 나온다. 근데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만 들여다보는 게 답답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배 따라 조경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마무리 공사 현장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거든요. 새로 깔아놓은 잔디 위로 물이 반짝이고 막 심어놓은 소나무에서 소량이 올라왔습니다. 삽으로 흙을 떠서 나무 뿌리 주변에 덮어주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군요. 아, 이건 좀 나랑 맞는 일 같다. 그날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책상 앞 말고 흙 위에서 일해보자. 그게 조경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노동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경 현장에서 삽질하고 흙 나르고 잔디 까는 일을 했거든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일하면 등이 익어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삽자루를 쥘 수가 없었어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지고 손톱 밑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거든요. 밤에 집에 오면 온몸이 욱신거려서 이부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좋더군요. 비 온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가면 흙냄새가 코를 확 찌릅니다. 그 냄새 맡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야, 일하러 가자. 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면서 저는 조금씩 배워갔거든요. 어떤 나무가 어떤 흙을 좋아하는지, 어떤 나무가 햇빛을 좋아하고 어떤 나무가 그늘을 좋아하는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면서 체득한 지식이었어요. 선배들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소나무를 그렇게 심으면 어떡해? 뿌리가 꺾이잖아.
다시 파. 그러면 저는 다시 파서 심었습니다. 한 그루를 심는데 서너 번씩 다시 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공부였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제가 심은 나무들이 계절을 몇 번 지나면서 조금씩 굵어지고 키가 자라고 가지가 퍼지는 걸 보는 게 그게 그렇게 뿌듯했습니다. 나중에는 단순 인부에서 반장이 되고 현장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애 둘이 태어났고요. 30 중반쯤에서야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 밑에서 삽질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 나도 내 이름 걸고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제 조경업체였습니다. 트럭 한 대 빚내서 사고 창고 비슷한 사무실 하나 얻고 나무 몇 그루 사다 놓고 처음엔 직원도 없이 혼자 뛰었습니다. 현장 잡으면 삽질하고 없으면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밤이면 소주 한 병 사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안주를 내어주고 제가 툭툭 내뱉는 투덜거림을 다 들어줬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버텨요. 당신은 손이 야무져서 사람들 금방 알아볼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단지 몇 군데 맡고 빌라 단지 조경도 맡고 공장 부지 조경도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하나둘 늘어났고 중고 트럭이 한 대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중고 트럭 한 대 장만하고 직원 5명 거느린 조경업체 사장이 됐거든요. 큰 부자는 못 됐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빚 없이 살았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둘 대학 공부 다 시켰습니다. 큰애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둘 다 제 손 안 타고 자립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아내랑 노후에 오순도순 살려고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도 하나 봐뒀습니다. 거기에 작은 집 하나 지어서 텃밭도 가꾸고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살려고 했어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큰 욕심 안 부렸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나무 가꾸면서 손주들 보러 가끔 서울 가고 아내랑 시골장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농장에 나가서 나무들 보살피고 저녁에 아내랑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농장에 나가서 나무들을 살폈거든요. 가지치기 하나를 해도 직원들 안 시키고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나무라는 게 참 묘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짜입니다. 제가 정성을 쏟으면 잎사귀 때깔부터가 달라지더군요. 푸르름이 다르고 윤기가 다르고 가지 뻗는 모양도 다릅니다. 사람이 키우는 나무와 그냥 자라는 나무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조경업계 사람들이 제 농장에 오면 다들 감탄했습니다. 박 사장 나무는 다르다고요. 농장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무들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잘 잤어? 오늘 컨디션 어때? 그렇게 말을 걸면서 한 그루 한 그루 돌아보거든요. 직원들은 웃었습니다. 사장님 나무한테 말 걸어봐야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아듣습니다. 정말로 알아들어요. 제가 며칠 안 가면 나무들이 시무룩해 보이거든요. 잎이 처지고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가서 물 주고 말 걸어주면 다음 날 확 달라져요. 제 농장에는 장군송이라고 부르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키가 5m가 넘고 가지가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뻗은 명품 중에 명품이었거든요. 제가 25살 때 제 손가락만 한 묘목을 심어서 38년을 키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조경업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한번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거 팔 생각 없어요? 얼마 주면 돼요? 1억? 1억 5천? 그렇게 가격을 불렀어요.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나가는 귀한 몸이었습니다. 조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와서 팔라고 사정을 해도 저는 콧방귀도 안 뀌었거든요. 이건 내 자존심입니다. 돈으로 따질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튕겼습니다. 언젠가 정말 멋진 곳,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역작으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38년을 키운 이 나무가 제 손을 떠나 정말 빛나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종도 미단시티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호텔, 카지노, 쇼핑몰까지 다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옆에 세계적인 리조트가 들어선다. 제2의 마카오를 꿈꾼다.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0만 명 유치 목표. 그런 화려한 문구들이 쏟아졌거든요. 어느 날 예전에 같이 일했던 건설사 김 전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 이번에 영종도 현장 조경 한번 맡아볼 생각 없어? 중국 자본이라 돈 걱정은 없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거야. 박 사장 실력이면 충분해. 귀가 솔깃해지더군요. 그냥 아파트 단지 조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리조트라잖아요. 거기 제 나무들이, 특히 제 분신 같은 장군송이 심어진다면 제 40년 조경 인생의 활용점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현장 설명회에 갔습니다. 영종도 바닷가 인천공항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족감도를 보여주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캐리어 끌고 드나들고 화려한 조명이 건물을 감싸고 그 입구에 멋진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침을 튀기며 자랑을 하더군요. 여기가 제2의 마카오가 됩니다. 중국 프리그룹 아시죠? 중국 부동산 업계 상위 5위 안에 드는 회사예요. 돈이 썩어나는 회사입니다. 공사비 떼일 걱정은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그 프리그룹이라는 이름, 그리고 1조 5천억이라는 숫자, 그게 저를 완전히 안심시켰거든요. 중국 굴지에 기업이 투자하는데 설마 돈을 안 주겠나? 인천공항이 바로 코앞인데 설마 망하겠나?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라는데 설마 중단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총 공사비 15억. 제 인생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거든요. 그중 1차분으로 6억 원어치 나무를 먼저 심기로 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더군요. 계약서를 읽는데 글자가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흥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어야 했거든요.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지, 대금 지급 조건은 뭔지, 담보는 뭔지. 근데 안 읽었습니다. 그냥 금액만 확인하고 도장을 꾹 눌렀거든요. 도장을 찍는데 마치 제 인생을 도장에 담아 찍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큰 물에서 논다. 이번 거 잘 끝내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어. 당신 고생 끝이야. 내가 나중에 벤츠 한 대 뽑아줄게. 아내가 웃으며 삼겹살을 구워주더군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냥 건강하게만 일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아내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성공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는데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 일만 잘 끝내면 조경업계에서 제 이름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 나무는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술잔이 제 인생을 망가뜨릴 독배가 될 줄은요. 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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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정도 바닷바람은 찼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거든요. 드디어 제 나무들이 세상에 나갈 날이 온 겁니다. 제 농장에 있던 나무들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끼던 그 장군송. 그 녀석을 트럭에 싣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랄까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뿌듯하면서도 아쉬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뿌리분 감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나무를 옮길 때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흙을 둥글게 파서 천으로 감아야 하거든요. 직원 4명이 달라붙어서 조심조심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상처 날까봐 인부들한테 소리를 꽥꽥 질러가며 조심시켰거든요. 야, 이놈들아.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살살 다뤄, 살살. 뿌리 하나라도 다치면 나무가 죽는다고. 제 목소리가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사장님, 나무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무도 생명이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으로 직접 뿌리분을 만졌거든요. 크레인으로 나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8년을 제 농장에서 자란 나무가 처음으로 하늘로 떠오르는 거였거든요. 혹시 줄이 끊어지면 어쩌나? 혹시 넘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트럭에 실을 때도 조심 또 조심이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로프로 단단히 고정하고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천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해서 나무를 심는데 자리가 기가 막혔어요. 리조트 정문 바로 옆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거든요.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고 저녁에는 노을이 지는 그 자리였습니다. 크레인으로 나무를 들어 올리고 구덩이에 안착시키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아, 이거다. 내 인생작이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나무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현장 소장도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박 사장님, 나무가 기가 막히네요. 건물이 확 살아납니다. 이거 완공되면 여기가 명소 되겠어요. 그 칭찬 한마디에 40년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종도로 출근했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널 때마다 콧노래가 나왔거든요. 통행료가 비싸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 다리 건너에 내 꿈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나무 80그루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향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제 농장에 정예 멤버들이 다 출동했거든요. 각각의 나무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15년 키운 거고 저 나무는 20년 키운 거고 심는 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매일 물을 주고 영양제를 꽂아주고 지지대를 점검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니까 지지대를 튼튼하게 박아야 했거든요. 나무들도 제 정성을 알았는지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순이 돋아나고 잎이 파릇파릇해졌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나가서 나무들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레인이 돌아가고 레미콘 트럭이 줄을 지어 들어왔거든요. 한바집은 사람들로 미어터졌습니다. 다들 활기가 넘쳤어요. 여기 완공되면 집값 뛴다. 상가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벌써 예약금 넣은 사람이 수백 명이래.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덩달아 신이 났거든요. 이번 공사 대금 받으면 트럭도 새 걸로 바꾸고 아내랑 유럽 여행도 가야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중간 정상금으로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꽂히더군요. 통장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중국 돈이라더니 깔끔하네.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리했어요. 원래 계약보다 더 좋은 자재를 썼거든요. 제주도에서 화산석을 공수해 오고 잔디도 최고급으로 깔았습니다. 조경석도 비싼 걸로 골랐어요. 제 돈을 먼저 써서라도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받을 돈이니까요.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걱정이 안 됐어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골조가 쑥쑥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27층까지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웅장하더군요. 바다 위로 우뚝 솟은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저 건물 조경을 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현장 인부들이랑 소주를 마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들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박 사장님, 여기 완공되면 사장님 이름 날 겁니다. 전국에서 조경 의뢰 들어올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벌써 유명 인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여보, 오늘 현장 소장이 그러는데 우리 나무들 때문에 건물이 확 살아났대. 완공되면 조경계에서 상 받을 수도 있대. 신문에도 나올 거래. 아내는 웃으면서도 걱정을 했거든요. 당신 돈은 제때 받고 있어요? 중국 회사라고 하니까 좀 불안한데.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벌써 1억 받았어. 나머지도 공정대로 다 나올 거야.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발등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그때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무가 너무 잘 자라는 게 오히려 불길한 징조였을까요? 폭풍우가 오기 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뭔가 이상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거든요. 원래는 레미콘 트럭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야 하는데 뜸해졌습니다. 망치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현장이 가끔씩 조용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인부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철근팀 돈 못 받았다며. 중국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현장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요즘 분위기가 왜 이래요? 기성금 청구한 거 언제 나옵니까? 소장은 웃으면서 커피를 타주더군요. 아유, 박 사장님. 걱정 마세요. 중국 본사에서 송금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늦어지는 거예요. 외환 송금이 원래 며칠씩 걸리잖아요. 다음 달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거든요. 이미 제 돈 3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묶입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진행시켜서 완공을 봐야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제 통장을 털어서 줬거든요. 자재상 결제도 제 카드로 막았습니다. 곧 나온대. 조금만 기다려. 직원들을 다독였어요. 근데 약속한 다음 달이 됐는데도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공사가 더 느려졌어요. 27층까지 골조는 다 올라갔는데 외벽 유리를 붙이다가 말았거든요. 크레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군요. 새벽에 현장에 나가보면 멈춰 선 크레인이 마치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제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서 있었거든요. 주인님, 물 안 주세요?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가 멈추니 관리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수도가 끊겼거든요. 전기도 끊겼습니다. 나무는 물이 생명인데 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제 트럭에 물탱크를 싣고 날랐습니다. 기름값 써가며 제 몸 써가며 물을 퍼 날랐거든요. 다른 공종 사람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철근 팀도 가고 전기 팀도 갔어요.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나무는 생명이니까요. 두고 가면 죽으니까요. 사장님, 우리도 이제 그만하죠. 돈도 안 나오는데 언제까지 물만 주고 있어요.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 달까지만 해보자.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게.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핑계가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사람이 못 들어온다. 코로나 때문에 자금 이동이 막혔다. 시행사는 그 핑계 뒤에 숨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빌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돈이 돌고 공사가 재개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배는 가라앉고 있었는데 저는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 현장을 지키고 있으면 바닷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왔습니다. 휙, 휙. 철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귀신 우는 소리 같았거든요. 저 멀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떠나가는데 저는 이 자리에 뿌리 박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제 인생 40년을 모은 돈이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컨테이너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멈췄어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만 여기저기 나부꼈거든요. 공사대금 지급하라. 내 피 같은 돈 내놔라. 저도 그 옆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카드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더군요.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저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해서요.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월급만 겨우 챙겨주고 보냈거든요.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현장에 저 혼자 물통을 지고 다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군요. 관절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잎이 처지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근데 한계가 왔습니다. 여름 가뭄이 지독했거든요. 제가 나르는 물로는 80그루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자리부터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잎 끝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내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지더군요. 그걸 보는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는 부모 심정이었습니다. 가위로 마른 가지를 잘라내는데 제 손가락을 자르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얼굴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생활비를 못 갖다 준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아내가 식당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고운 손이 물에 불어 터진 걸 보고 화장실에 가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여보, 그만 포기해. 나무가 사람보다 중요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6억이야. 6억이라고. 그걸 어떻게 포기해? 저도 악을 썼거든요. 돈 때문인지 나무 때문인지 제 자존심 때문인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의 역작이라던 장군송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솔잎 혹파리가 꼈거든요. 원래 같으면 바로 약을 치고 영양제를 줬을 텐데 돈이 없었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맹물만 뿌려줬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어가더군요.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잎이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그 나무가 죽던 날 저는 소주 3병을 마시고 현장 바닥에 쓰러져 잤습니다. 꿈에서 나무가 저를 원망하더군요.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왜 나를 죽였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땀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재상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거 언제 주실 겁니까? 저도 살아야죠. 할 말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 21차. 신용등급 하락 예정.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거든요. 집에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그 종이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미단시티 중국 업체 토지 매각 차익 820억 챙겨.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발을 하라고 준 땅을 개발은 안 하고 야금야금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1단계 사업지는 공사하다 말고 흉물로 남겨두고 옆에 있던 2단계, 3단계 부지를 다른 업체에 팔았답니다. 그 차익만 820억 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사정하더니 뒤로는 땅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기꾼 놈들아.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먼지만 날렸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리조트를 완공할 생각이나 있었을까요? 그냥 땅값 오르면 팔고 튀려는 속셈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우리 같은 하청업체들은 들러리였던 겁니다. 화려한 족감도는 미끼였고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치권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해서요. 근데 법무사가 한숨을 쉬더군요. 사장님, 유치권 걸어도 쉽지 않아요. 건물이 완공이 돼야 경매를 넘기든 뭘 하든 하는데 저건 짓다 만 거라 낙찰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사장님 차례까지 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억 원.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아니, 빚까지 냈으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자재상들이 저한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무 귀신에 씌었어. 난 더 이상 못해. 아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도망치듯 다시 현장으로 왔거든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 아내는 떠났고 제가 갈 곳은 이 죽어가는 나무들 옆 차가운 컨테이너뿐이었습니다. 그게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살을 애는 게 아니라 뼈를 깠거든요. 전기난로 하나 없는 컨테이너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누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더군요. 밤이면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빚쟁이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27층짜리 폐건물이 달빛을 받으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나무 숫자를 세는 겁니다. 어제는 60그루, 오늘은 59그루. 하나씩 줄어들거든요. 죽은 나무는 베어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병충해가 옮으니까요. 제 손으로 심은 나무를 제 손으로 톱질해서 베어낼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내 팔다리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나무를 껴안고 중얼거립니다. 밥은 라면으로 때웁니다.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면서 생각하죠. 내가 대체 뭘 한 건가? 40년 동안 흙 파고 나무 심어서 이룬 게 고작 이건가? 63세, 가족도 없이, 돈도 없이 이 쇠통 속에 갇혀있는 꼴이라니. 가끔 사람들이 구경을 옵니다. 폐허 체험한다고, 흉물 구경한다고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깔깔거리며 사진을 찍습니다. 와, 대박. 진짜 망했네.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으면 숨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그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됐구나. 한때는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인천공항 옆 최대 흉물이라고 불리니까요. 어느 날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웬 노숙자가 있더군요. 머리는 떡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캥하고 그게 저였습니다. 한때는 김 사장님 소리 듣던 넥타이 매고 현장 설명에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망한 노인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아내 번호가 떴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못 눌렀거든요. 결국 그냥 꺼버렸습니다. 무슨 얼굴로 목소리를 들어요. 밤이면 별을 봅니다. 컨테이너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저는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첫째, 간판만 믿었습니다. 중국 대기업 1조 5천억. 그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어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보지 못했거든요. 공사가 중단되면 돈을 어떻게 받을지 안전장치는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마 했어요.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둘째, 몰빵을 했습니다. 모든 자금을 이 한 현장에 쏟아 부었거든요. 리스크 관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른 데서라도 숨통이 트여야 하는데 여기가 막히니 제 인생 전체가 막혀버렸어요. 욕심이었습니다. 한 방에 노후 준비 끝내려는 욕심. 셋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돈이 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라도 손을 뗐어야 했거든요.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밑 빠진 독인 줄 알면서도 내가 물을 빨리 부으면 채워질 거라고 착각했어요. 넷째, 남의 땅에서 꿈을 꿨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 내 꿈을 심었거든요. 땅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내 꿈은 하루아침에 뽑혀 나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중국 업체는 언제든 짐 싸서 떠나면 그만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다섯째, 가족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걱정했거든요.
돈 바로 안 나오는 일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만 믿고 밀어붙였어요. 40년 경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해봐야 죽은 나무가 살아 돌아오지 않거든요. 떠난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820억을 챙겨 떠난 그들은 지금쯤 어디선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립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 옆에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나무 신여그루가 있거든요. 비쩍 말랐지만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 녀석들마저 죽으면 저도 죽을 것 같아서 오늘도 물통을 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제 꼴을 똑똑히 봐 주십시오. 화려한 족감도 믿지 마십시오.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글로벌 기업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이익만 쫓습니다. 담당자의 호언장담 믿지 마십시오. 책임지는 놈 하나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거든요. 저는 돌다리가 아니라 금다리인 줄 알고 뛰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는 8가지입니다. 첫째, 상대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중국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과거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홈페이지만 보지 말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서는 변호사한테 꼭 검토받으세요. 계약서 검토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몇억 날립니다. 셋째, 성금은 최소 50% 이상 받으세요. 성금이 적으면 여러분이 선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잔금도 못 줄 확률이 높아요. 넷째, 개발 계획만 보지 말고 수요를 확인하세요. 화려한 족감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예요. 다섯째, 욕심을 버리세요. 이번 한 번만 대박 나면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투자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섯째,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일곱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여덟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감당 못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갑자기 어디 땅 산다, 상가 한 칸 본다, 리조트 옆에 뭐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면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계약서도 같이 읽어보고 반대할 건 반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욕심 없습니다. 그저 제가 심은 이 나무들, 남은 녀석들이라도 살려서 좋은 주인 찾아주는 거.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다시는 욕심 안 부리겠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겁니다. 내 가족, 내 건강, 그리고 내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대박입니다. 혹시 저처럼 믿었던 투자에 실패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유령 건물 때문에 피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털어놓으시면 저처럼 골마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